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가격리 들어가셨다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전화 연결로 바꿨습니다. 자, 우선 두 분이 느끼는 추석 민심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민생이 되살아나길 바라는 국민들 목소리가 아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렵긴 합니다만 10월 말에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요. 또한 누가 문재인 정부를 뒤이어서 코로나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해낼 적임자인지 등을 주제로 해서 내년 대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 경선이 펼쳐지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먼저 우원식 의원 지금 격리 들어가셨는데 잘 마치시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추석 민심은 지금 우 의원 말씀과는 좀 정반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코로나의 이 누적된 피로감이 사람 만나기를 서로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 친척들도 서로 경계하고 있는 이런 추석 민심에다가 이번 재난지원금은 조금 좀 깊이를 모르고 잘못 집행을 한 것이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은 이 닭 모이 주듯 민심용으로 이걸 풀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민심들이 많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이 화천대유가 아주 밥상에 올라와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88% 재난지원금 지불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경기도가 100% 또 어떤 시군에 가면 또 100% 주는 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 시군 간에 갈등이 생기고 도대체 나라의 소위 이 명령이랄까 정부의 결정이 아주 뭐냐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이래갖고 상당히 코로나에다가 이런 문제가 뒤바뀌고 뒤숭숭하니까 저희들이 시장이라든지 만나는 분들이 질문을 받을 때 좀 괴로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러면 액수가 더 많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100%였던 80%였던 간에 네. 이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 이렇게 결정돼서 88%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100%라는 걸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 딴 시도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가족들이 이 명절 때 모이다 보니까 우리 도는 몇 프로다. 경기도는 100%다. 또 어떤 시군은 또 100% 결정한 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국에서 모인 가족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어느 한 부분을 결정하면 국민 따라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배려를 하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또 배려를 그 시도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국가가 재난지원금 모처럼 결정한 거를 뒤집어가지고 나는 더 주겠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의견들이 마찰이 생기는 그런 추석 민심이었다는 것이죠. 의원님. 네, 그러면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재난지원금은 저희 당은 원래 100%를 다 주기로 했던 건데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100%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바람에 결국 88%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납득을 못해요. 88%와 그거보다 조금 소득이 많아서 못 받는 사람도 그리고 기준이 애매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100% 다 채워주니까 역시 경기도가 국민들의 민생을 아는구나. 경기도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경기도에서 잘했다. 이런 거하고 잘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하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함께 돌려서 그 코로나의 피로감 때문에 1호금 형태의 그런 비용인데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줘야 되는 것을 요번에 분명하게 확인한 그런 민심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보죠. 정부와 그리고 야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반대했던 100%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오늘의 상황이 왔는데 그걸 또 야당에 떠넘기면 되겠어요. 그거는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야당에서 100%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야당의 벽을 넘으려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 탓 내 탓이 아니라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각 시도가 지켰어야지. 경기도만 선거 앞두고 유별나게 이러니까 전국 시도에 있는 분들이 집안들이 모여서 이 논쟁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느 도는 100%, 어느 도는 뭐 88%. 이래서 저는 국가의 이런 그 소위 지침이랄까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역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시는군요.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가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방정부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경기도에 살고 저희 사위가 서울에 사는데 둘이 만나니까 경기도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역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확실히 좋아지겠구나. 국민들의 민심과 국민들의 불만을 알겠구나. 이렇게 토론하던데요. 자, 이 사안 여기까지 하고요. 자, 화천대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있는데 우선 홍문표 의원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화천대유는 너무나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어제 오늘 각 신문 뉴스 방송에 나오는데 이게 5개월 동안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사람들이 오고 간 그런 그 실거래를 묵살하고 수사를 안 했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참 의아하달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속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화천대유를 지금 앞세운 두 사람 또는 7사람의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학가도 아니고 그 조그마한 신문사의 그 기자였던 분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이제 또 거기 한 어떤 인물 이런 사람들이 5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577억을 이분들이 수익을 봤다. 그게 1,000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허가를 낼 때 제일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허가가 보통 3주에서 한두 달 걸리는 건데 이와 같은 복잡한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나흘 만에 허가가 났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씨가 이 시장할 때 이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00배 이상의 순이익을 보았다. 또 이게 간단한 어떤 서류가 아닌 이 복잡한 것이 나흘 만에 허가가 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의심을 갖는데 결과는 이 부분을 우리 이재명 그 시장이 있을 때 일인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 관계없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오. 1,000배입니다. 1,000배. 자, 이건 아마 세계 뉴스에서도 이런 나라가 이런 시장의 행정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 제기로 간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순식간에 허가가 됐다. 나흘 만에라고 표현하셨고 또 하나는 5천 자본금인데 500억대 이익이다. 1,000배가 났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님. 네, 그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1,000배 이득을 챙겼다 이런 얘기는 자본금과 투자금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기본도 모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몰상식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일테면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이 166조 원이거든요. 근데 자본금은 그 1%에도 못 미치는 9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수백 배 부당이득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5천만 원 자본금을 갖고 있지만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4천억 원 남겼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됩니까? 그래서
천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순식간에 허가를 냈다는 거는 그거는 현장에 가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현장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특혜 논란의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러 차례 해명을 통해서 애초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시장 시절에 극소수 민간 투기꾼 손아귀에 들어가려고 했던 대장동 사업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최대한 그걸 활용해서 민간의 공영 개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게 모두 돌아갈 뻔한 개발 이득 중에 5,503억을 성남 시민에게 돌린 그 성과를 낸 사업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그 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 화천대유 증인으로 그 대표가 나와서 격분을 하면서 이미 환수된 개발 이익이 있는데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920억을 더 가져간 게 어디냐? 공산당이냐? 이렇게까지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재명 시장이 노력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그 재판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부동산 투기 토건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르는 경기도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이것이 전국적 정책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덕성 위기가 돌아가는 것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핵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 의원님. 이 대장동 소위 개발 투자 논란 문제는 우리 의원이 지금 딴 나라에서 오신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투자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고 그런데 왜 여기서 한 3일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소위 이익금이 지금 12억 8천만 원입니까? 26억 8천만 원. 그리고 12억. 이것이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누가 이거를 가져가고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이재명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러는데 이 서류가 2심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3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권순일 씨가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무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혹을 사는 거고 거기 또 재판에 변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문제는 뭘로 갖다 변명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익금 천대라는 부분을 이제는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계 있던 사람들은 구속을 시키는 것이 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 하나를 분명하게 할게요. 지난 2018년 12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및 사업 이익 배분 등과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다 무죄가 됐고 그리고 대법에서도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건은 좀 캐면 캘수록 국민의힘이 아주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공영개발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던 세력들,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을 때 저항했던 세력들, 또 민간 투자자로 이익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과 관련은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만 나옵니다. 신용수 전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로비한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동생이 금품수수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로비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변호사가 또 이 회사의 한 축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땅이 있었고 이왕구 전 국무총리의 차남도 땅이 있었어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했고 원유철 의원이 고문이었다는 사실. 이건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특혜나 불법을 알고 싶으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대표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거기서 7년씩이나 근무하고 고문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의혹만 부풀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의 결론은 이재명이라는 이 시장 때에 이분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걸렸었던 300만 원 부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끝났다면은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다 백일화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이라는 부분으로 커버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거법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결국 오늘에 이제 이거를 또 둘러치고 이리치고 뭐 과거에 무슨 지금 쭉 나열은 그런 분들의 이름을 지금 걸어 놓으시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게 무슨 부정이 있었습니까? 그 이름 하나 올렸다는 거 가지고 지금 이러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홍문표 의원님, 그때 그 대법원에서 살아난 거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그랬고요. 혐의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7대5로 무죄가 됐죠. 그래서 살아난 거고요. 이 건 대장동 관련한 허위사실과 관련된 거는 1심, 2심에서 다 무죄고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12명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언론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언론과 국민의힘이 당시에는 시장경제 내세우면서 개발 이익을 민간에 다 안 주고 5,500억 뺏었다고 갑질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는 왜 그것밖에 안 가져갔냐, 왜 민간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냐고 비난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아예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을 해서 부동산 감독원도 설치하고 또 개발 이득에 과도한 민간의 개발 이득 그거 많이 납니다. 이게 법칙에 결론은요. 의원님 결론은 저는 개발 이익 하는 거죠. 도입합시다 이번에. 각자 주장을 갖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집행하고 있는 법인데 처음에 이거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좋다. 뭐든지 좋다. 이렇게 이재명 씨 치고 나왔다가 이제 이틀 만에 또 뒤바꿔서 특검은 않겠다. 도대체 이렇게 말을 바꾸며 자기 유리할 때는 선수치고 그리고 지금 와서 또 그 문제가 맥히면은 또 아닌 것처럼 하고 또 변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 의원님.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특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뭘 잘 모르시는데 특검은 우리가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수사는 다 하자. 특검은 우리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장동 비리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이죠. 이거는 완전히 정쟁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수사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을 받아야죠. 왜 특검은 않겠다는 두 분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죠. 자, 두 분이 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할 거 아니에요. 승대에서 연결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다는 거죠. 경찰이 5개월씩 자, 우원식 의원님, 홍 의원님, 식구도 수사로 안녕히 가십시오. 전화 끊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추석 연휴 여러분은 어떤 민심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여기에서는 화천대유, 저기에서는 고발사주 두 가지 큰 이슈가 밥상머리를 차지했던 추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대선 주자들이 느낀 민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민심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열어놓고 또 레인보우도 열어놓고 카톡과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민심, 그 소리도 좀 전해 듣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경선 후보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하태경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쉬셨습니까? 예,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어디 다니셨어요, 추석 동안에는? 예, 제 지역구 부산에도 있고, 네. 또, 어제 1주년이 됐는데, 서해 피격 공무원, 1년 사실 제사를 지금 못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 상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같이 그래서 추모제 비슷하게 좀 같이 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윤창호법 유족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이곳저곳에 민심 귀 기울이셨을 텐데 어떻든가요? 이번 추석에는 네. 화천대유 하십시오.
천하동인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아, 그런 메시지를 진짜 받으셨어요? 이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니까 대박 나세요? 뭐 그런 거예요? 연휴 끝날 무렵에는 많이 퍼져가지고, 돈벼락 맞으시라고, 뭐 그런, 이제 전 국민 인사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안 그래도 이제 연휴 동안 여기저기서 화천대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태경 후보님은 어제 이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네요? 예, 어제, 기자 질문이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은 제 공약 발표인데, 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시장의 이게 저는 기본 사기극이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그 공영 개발이다, 공익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는 이제 그 벼락 수익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민간인 7사람 매개 한 1,000만 원도 안 냈는데 1,000배 이상의 수익이 떨어진,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민간 수익 사업으로 된 거를 자꾸 공영 이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굽히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시장의 기본 사기극이다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주장하는 건 원래는 민간이 다 가져가게 된 사업을 성남시가 어렵게 가져와서 민관 합동 개발로 진행을 했고, 그 덕에 관이 5천여억 원의 수익을 얻은 사업이다. 민간한테 전부 갈 걸 가져왔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입장인데다가 특히 이재명 지사는 1원이라도 부정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내가 1원이라도 부정이익을 취했다면 사퇴를 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도 떠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결백을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사 말이 자기 말이 서로 지금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또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 게이트인지 간에 그럼 게이트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문제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배임이라는 건 명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너무나 소수에게 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 성남에서 진행되었던 그 부동산 개발 관주도 사업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설계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하고 LH랑 합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계돼 있고,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이요. 그렇죠. 위례신도시하고 백현유원지인가요? 그래서 왜 이것만 유독 남는 수익 사업을 민간이 다 가져가게 했느냐.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남는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또 몇 대 몇 지분대로 나누는 게 상식적이지, 얼마 투자하지도 않은 그 업자들한테 나머지 수익을 다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거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국민들 관심 많은데 이 문제가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설계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이 지사도 이제 말은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하면서 또 국정조사 특검은 반대하잖아요. 이것도 모순 되죠. 경찰 조사는 받겠다. 경찰 조사는 받을 텐데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자는 건 이건 정치 쟁점화하자는 거 아니냐. 그게 저질 정치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어요. 특검이 정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검사 빨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는 그거 같아요. 이제 특검을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잖아요. 거기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서 본인이 출마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지연 작전으로 일단 특검은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특검을 반대하는 게 시간 지연 작전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경찰이나 검찰 구조로는 시간을 좀 더 지연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이 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하잖아요. 예. 시한이 시한이 정해져 있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경찰 조사로 가서 대선 끝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날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 보궐선거도 LH 그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불을 지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동산 문제고 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줄 거라고 보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호남 경선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지사는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도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기분이 더 나쁠 거예요. 어쨌든 명백한 민간에게 부당 특혜 준 건데 마치 이 5.18을 이 부당 특혜 준 것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수박도 그렇잖아요. 수박도 일배식 그 호남 비하 발언인데 이런 걸 조심해야지. 원래 글에는 딱 수박이란 두 글자만 있었어요. 수박 기득권자다가 아니라 수박이다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수박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수박 기득권자 뒤에 수정해서 붙인 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수박이라는 단어만 쓴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일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배의 용어가 맞아요? 진짜 수박이? 원래 겉과 속 다른 사람 수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말은.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지사가 일배 회원이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배랑 연관돼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일배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일배랑 무관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었던 것 때문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뭐 이런 말씀. 근데 진짜로 거기서 그렇게 써요? 홍어 일배 용어들이 많아요. 예, 홍어 택배 제일 심한 게 이제 홍어고. 예. 그것과 같이 썼던 용어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변수가 돼서 화천대유가 변수가 돼서 결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호남 표심을 봐야 되겠지만 호남 표심이 좀 뒤집히면은 수도권까지 쭉 확산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이 심각한 게 지금 그 천화동인 소유주라고 이제 명단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관련자들 이분들이 한 분씩 보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잠적 연락이 안 돼요. 잠적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는 어떤 분은 미국 이미 도피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온 것도 있고요. 잠시만요. 제보 전화가 왔어요? 예. 이게 신뢰성이 있는 분한테 온 제보입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추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으로 이미 지금 도피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익명의 제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이 뭔가를 좀 아는 분? 실명 제보. 실명 제보가 왔습니까? 예. 천화동인 1, 2, 3, 4, 5, 6, 7 중에 한 사람이 해외 도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예. 같은 변호사 업계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예.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좀 빨리 이 출국은 빨리 정지를 시키는 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이 결과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뒤집히는 거죠. 뒤집힌다고요? 네, 지금 원래 추세가 이재명 대세였잖아요. 5연승 했어요, 내리. 예.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결선까지 간다는 거는 흐름이 이미 뒤집힌다는 거고, 결선 갔을 때는 그만큼 민심이 확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떨어집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예. 하태경. 왜냐하면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 흠결이 큰 사람은.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하태경 의원의 시각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와 보죠. 예. 10월 8일에 4명으로 추리는 2차 컷오프 있습니다. 예.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진가를 좀 알아보시기 시작한 것 같고요. 1차 토론 이후에 좀 기류가 하태경 다시 봐야겠다. 기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1차 토론 때 보니까 진짜 하 후보님이 홍준표 후보를 엄청 공격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격했다기보다는 저는 물어본 건데 본인이 너무 세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뭐 도륙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뭐 그래서 홍 후보님이 너무 세게 답변하셔가지고 뭐 반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 후보님도 놀라셨어요? 그 답변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조국 수사. 또 놀랐고 또 뭐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바로 또 입장을 바꾸셨잖아요. 예. 그것도 더 놀랐어요. 입장 바꾸신 것. 그러니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그렇게 하는 건 도륙하는 거다 이제 요 표현하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입장 바꾸겠다고 했던 거 그 두 가지 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 후보를 향해서 2012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생각난다. 한 사람 잡아서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떠오른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대선 후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좀 데미지가 컸던 건 확실한 것 같구나. 그리고 좀 스트롱맨이라고 하시는데 맷집이 좀 약해지신 것 같다. 좀 감정적인 발언이잖아요. 감정적인 발언. 아무튼 그럼 2차 토론 오늘 또 있는데 그 기조로 가실 거예요? 어쨌든 제 입장은 모든 후보 다 검증을 해야 되고 모두각이죠. 뭐 어떤 후보든지 걸리면 안 봐줍니다. 예. 그래서 홍 후보도 1차에 한번 센 거 왔다고 2차에는 안 올 거라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오늘 2차 토론이 몇 시죠, 후보님? 오후 5시더라고요. 오후 5시입니까? 오늘도 누구든지 검증할 거 있으면 검증한다. 모두각입니까? 아무래도 지지율 높은 후보가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주 타겟이고요. 예. 오늘 질문하실 거 한 개씩만 좀 힌트를 주신다면 뭐를 좀 포인트 삼아서 우리가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부실하다. 이런 점이 계속 포인트고요. 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좀 계획적으로 역선택을 노리고, 이제 조국 수홍이란 별명도 생겼지만, 그런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좀 추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핵심은 본인하고 직접 연관성이잖아요. 네. 근데 직접 연관성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커지진 않을 거다. 근데 손준성 검사가 어쨌든 최측근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진짜로 고발장이 오갔다면 그리고 8월에 그게 실제 고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때 관련이 아주 없진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데로 이제 자리 바꾸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도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했다 하는 걸 보면 손 검사가 윤 총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렵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그 말 때문에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그거는 흐지부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손준성 검사가 관여돼 있더라도, 바로 윤 총장한테 불똥이 문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고발 사주는 흐지부지 될 것 같고 화천대유는 커질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2부에 연결하는 추미애 후보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후보님 오늘 토론 잘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경선 후보 추석 민심 들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선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추미애 후보 연결해보죠. 추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기차역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차 타기 직전에. 네. 기차 타기 직전 플랫폼에서. 네. 호남 민심 쭉 좀 청취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추석에? 호남 민심은 제가 볼 때는 우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고요.
역시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여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계셨어요. 제가 양동시장을 갔었거든요. 예, 광주에.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나치다가 갔는데요. 저를 지나쳐 가셨는데 사람들이 저라고 제가 왔다고 막 좋아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또 온갖 정치 공작한 것이 그 후에 드러나고 또 그 일가 비리도 드러나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깨달았다. 너무 고생하셨다. 죄송하다. 뭐 이렇게 막 위로해 주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이 좀 그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끄덕끄덕 막 그러셔서 저는 이 언론이 아무리 갈등으로 만들어도 이분들은 직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다 이해하고 계시구나.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소에서. 네, 광주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고 오셨군요. 추미애 후보 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은 경선 득표율 누적에 3위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합산 3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상승세 추이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 상승세나 선거인단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촛불도 거리를 두고 말하지 않고요. 또 다시 평화라는 말도 잘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의 소극적인 태도에 지지자들도 체감을 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있던 중인데 제가 이제 다시 촛불, 다시 평화라고 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만 해놓고 완성을 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들에 대해서 제가 당시 광장의 당대표로서 정당히 책임지겠다 한 장 본인이 접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나도 용기 내고 힘낼 테니까 다시 깃발 올릴 테니까 함께 하자 했더니 굉장히 나와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제 속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저는 불과하다 생각하고요. 다시 호남을 기점으로 사실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실버 크로스. 네, 제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으니까 브론즈 크로스는 달성을 했어요. 예. 네. 동메달을 확보하셨고 이제 은메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선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위와 3위가 바뀐다고 한들 1위가 50% 넘어가면은 그냥 결선 없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선이라는 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바로 직행하고 싶고 마음이 급해요. 예. 근데 급하면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이 경선을 즐기면서 급한 것보다는 지지층을 찾고 이렇게 두텁게 그러니까 뭐 추미애의 지지층, 이낙연의 지지층 다 이렇게 흡수해가는 그런 게 이제 결선이거든요. 그래서 결선을 생략하고 바로 후보되는 것은 결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결선을 거쳐서 가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원팀이 돼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그러신데요. 이재명 지사가 50% 지금 넘은 상황에서 누적. 계속 이 추세로 가면은 결선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결선으로 갈 것 같습니까? 50% 못 넘을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죠. 이제 광주 호남은 항상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개혁 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뭐 윤석열 지지율은 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역시 계속 이런 검찰 공작 이런 것이 드러나도 강고한 지지층은 또 방어적으로 또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역시 개혁 진영을 두텁게 넓히는 게 좋다라는 거니까 호남의 전략적 투표 또 절묘한 투표, 경선 흥행 이런 걸 통해서 중도층을 확 잡아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저 추미애를 끌어올려서 개혁대 개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전략적 투표인데요. 저는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명의 노무현도 끌어올렸던 발굴해냈던 광주이고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몰표를 준 광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앞을 좀 내다보고 당장의 대세가 아니라 미래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그 민주 진영이 갈 길을 열어준 쪽이니까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측이 너무 강고하고요. 또 보수 언론의 그 일방적인 그 호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지형도 불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전략적인 투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하자면 호남은 원래 전략 투표 잘하는 지역이고 네.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면 결선을 가는 게 낫다고 그분들은 생각하실 거다. 흥행을 위해서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선 갈 거다. 네, 이제 저쪽보다 우리가 더 빨리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을. 예, 맞아요. 네, 지금 빨리 정해지면 뭐 경선 흥행은 없어지는 거고 중도층이 여기에 관심을 잘 안 주겠죠. 그래서 이쪽의 밥상 메뉴에 개혁 대 개혁의 메뉴를 올려놓고 그 흥미진진한 결선을 보는 것이 여기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SNS에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어요. 네.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에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이유를 이렇게 쓰셨던데 네. 그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추미애 후보께서? 그렇죠. 네. 고발사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발사주는 굉장히 그 검언정의 그 정치 공작이잖아요. 그 검찰의. 예, 그게 실제로 있었다면 정치 공작이고 뭐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렇죠. 실제 있었다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건 정말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그 검언정은 프레임 전환을 해왔거든요. 뭐 조국 쫓아내기를 가지고 조국 죽이기인데 사실은 그걸 조국 사퇴라고 명명을 하고 또 장관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추윤 갈등이다. 이런 프레임 전환이 늘 성공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수사 속도를 좀 공수처가 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지원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키워가지고 덮으려 한다. 이걸 특히 이낙연 후보 쪽 캠프 인사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물타기 프레임 전환을 도와주는 꼴이 됐죠. 이낙연 캠프에서 도와주고 있다 물타기를. 네, 그렇죠.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논란. 지금 사실 국민들은 그거를 팠을 때 뭐 누가 드러날 것이냐, 그게 여냐 야냐, 여기면 괜찮고 저기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혹여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다 밝혀라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민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 경찰 수사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밝혀라.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수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이재명 개인 비리라고 보는 문제는 이미 그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련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미 끝났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 설훈선대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뭐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들고 나오고 뭐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해가지고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본질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그 부동산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수의 입안에 그냥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한 400조가 넘고요. 대장동 사건도 총 1조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지대개혁을 주창을 해왔어요. 구체적으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라는 것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그 택지 조성원과 연동제를 실시하고, 또 공공택지 개발 시에는 공공지분을 좀 확대하자는 방안,
예. 또 추가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것을 저는 이미 아주 디테일한 공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네네. 공약을 하셨고 이번 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도 저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재명 후보 쪽에 나올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특검이나 이런 걸 마치 그 여론몰이의 무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제대로 탁 주목을 해서 보질 못하고, 예. 그것을 이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럴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점은 좀 있어요. 그것은 우려가 되지만 한다면 못할 건 없다. 네네. 떳떳함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것만은 분명해요. 이낙연 후보 캠프랑 이재명 후보 네. 캠프에서 이른바 수박 설전까지 벌어졌더라고요. 추석에.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추 후보님은. 민주당이 개혁을 거리를 두고 사실 개혁을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개혁 스케줄을 꺼냈어요.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분리를 입법하겠다를 2월 말까지 입법 발의를 하고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그런 6월 안에도 통과시키겠다 하기도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네. 하질 않았죠. 또 여러 가지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그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한다라는 식으로 입법 부작위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개혁에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좌절한 그 지지자들이 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했다의 표현을 그냥 그 따르고 속 따르다 그 과일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그 일베 용어라고 하는 또 호남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어처구니 없고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 세력을 당신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의를 하지 못하고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거 원팀 되겠어? 이런 우려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원팀이 우려되면 저 추미애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심추 아닙니까? 또 지난 그 촛불 대선에서도 당이 분열될 뻔한 걸 봉합시켰고요. 분열 없이 선거 치렀고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고요. 또 낙천한 후보들 캠프의 인사들을 중용을 해서 선대위에 모든 걸 맡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게 던지시는 표는 예. 개혁을 상징하는 표고 개혁의 기세를 올리는 표이고 지금 수박이라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는 표고요. 알겠습니다. 지지자를 갈라치게 하지 않아도 되는 표고 개혁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는 표고요. 예. 개혁이냐 아니면 개혁을 끊느냐 추미애를 올리느냐 죽이느냐 그 추미애에게 투표해 주시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또 홍보로 받으시네요. 추미애 후보님 얼른 기차 타고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추석 민심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들어봤습니다. 추석 잘 세셨고요. 네, 잘 쉬었습니다. 지역구 좀 많이 더우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주민들은? 의정 보고서를 제가 6번째로 만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역 그리고 시장을 골목골목 돌면서 만났는데요.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과 저희 정치권은 좀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씀? 제가 추석 연휴에 만났던 주민들과 그리고 고향 친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코로나라든지 부스트샷, 재난지원금 이런 민생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어제 방송 준비하느라고 오후에 이제 정치면 기사를 쭉 봤더니 대장동에 천화동인의 화천대유니
뭐 중국어 같아요, 일종의. 그게 뭐 주역에 나오는 뭐 용어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생경한 목소리들이 많아서 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 정치권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보면 이제 긍정평가, 부정평가 요인을 쭉 보면 네. 항상 1, 2, 3위는 대부분이 정치 사안이 아니라 민생 사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예,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이게 이제 그 어찌 본다면 지금 정부의 이제 가장 큰 어떤 부담이고 또 민심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부동산 요인하고 겹쳐 있어서 네. 악재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또 후보 네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의원님은 지금 이 의혹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우선 쉽게 나눠보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5,500억의 투자 수익을 환수했다. 따라서 택지개발의 모범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믹스된 그렇죠. 복합개발이죠. 예. 반면에 경쟁을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은 좋아. 이재명 후보는 뭐 신뢰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과 막대한 투자 수익이 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한마디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게이트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파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가 싶습니다. 우선 왜요? 첫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렸거든요. 아, 그때 그랬었나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등장인물들 를 살펴보면 예컨대 곽상도 의원의 자제분은 7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다는 거고 막대한 수익을 남긴 회사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원유철 전 의원은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월급을 또 받았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소속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은 대장동 땅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고요. 지금까지 돈 한 푼이라도 받았거나 또는 등장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한마디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꼴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화천대유 쪽에서 보험 든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여야 이제 그 모두를 망라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어떻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험용이라면 벌써 양쪽 다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인물이 지금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 같은 당시로만 경우는 보더라도요. 이 사업이 본격화된 게 2014-15년이라고 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말씀드렸던 등장인물들 원유철 의원, 곽상도 의원, 신영수 의원 이 모든 분들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주시를 맡았던 대법관이 여기에 또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각시키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정치 공세로 몰아갈 게 아니라 차분하게 진실을 밝힐 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데 김종민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결백은 믿겠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과 이 과도한 수익이 난 구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도 검찰 경찰의 수사는 스스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먼저 고발을 했죠. 예, 고발도 먼저 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검찰 수사를 넘어서 특검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특검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번 사안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떤 수단이 동원돼야 될까 하는 부분은 토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쟁으로 날밤을 샐 일이 아니라 어떤 길이 진실을 규명할 길인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이든 국조든 저는 그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참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하자라는 것은 너무 나가도 나간 것이고요. 앞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라고. 차원이 다르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대장동 사업과 고발 사주 의혹은 정말 비교 불가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이유로 제가 역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우선 대장동 사건은 팩트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만 있고요. 반면에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팩트가 존재하죠. 두 번째는 조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조사에 대한 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은 조사하자. 검경의 수사를 받자라고 하는 거지만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 측이든. 다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사적 이익을 많이 취했죠. 박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 그러나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적 이익을 취했을 걸로 보이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듯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춰봤을 때 네. 대장동 사업과 고발사주 의혹은 비교 불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하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JB타임즈에서도 미처 못 전해드린 오늘 보도 하나를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하기를 네. 그 조성은 씨 있지 않습니까? 제보자. 네네. 조성은 씨가 그러니까 지난해 4월 3일과 8일에 네. 그 텔레가로 전달된 걸 내려받은 다운로드한 기록을 수사팀이 찾았다라는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아일보 해석은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주장했던 사후 조작설은 사실상 이제 그 힘을 잃게 됐다. 네네. 이런 보도를 오늘 동아일보가 내놨다는 점도 좀 전해드리고요. 네. 아무튼 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떠나서 네. 화두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막 불거졌다가 대장동이 등장하면서 싹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런 네, 현상은 네.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종의 물타기죠. 그래요? 예.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대장동 정치 공세를 펼쳤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목적에서 보면 일타쌍피라고 봅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에게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흐릿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목적을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여론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긍정과 부정 동시에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이슈라는 건 국민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크죠. 예, 특혜요 그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예. 반면에 긍정적으로 보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 이야기했던. 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정치 이슈 대부분의 정치 뉴스가 이재명 후보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구도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이런 상황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상수로 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쭉 늘어서 있는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져 버렸다. 맞습니다. 정치 뉴스가 추석 기간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저는 윤석열 후보나 다른 경쟁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뉴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관계 이전에 네. 민주당 대표의 경선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해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여기서는 조심스러우시죠? 네,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이제 추석 연휴 끝나면서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의 피치를 올릴 거다. 이게 네. 좀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 또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든 전부 다 지금 이게 자꾸 수사로 가고 있는 게 네. 선거 국면에서 이게 자꾸 수사를 그다음에 수사 기관을 소환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예. 정치는 정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정쟁의 도구화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수사 결과도 사실은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하고요. 또 의원님 워낙 또 이제 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 계시고 하니까 아까 박수현 청와대 수석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던 건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현실화될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 그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때만 평화는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평화를 보장받는 하나의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했지만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서 불발됐던 거죠.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정치 선언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절하 했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세요?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저는 어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우선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서 몇 말씀 우선 드리고 넘어가면 북핵을 대비해서 ICBM을 전개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사정거리가 5,500km 이상입니다. 북핵을 대비해서 사정거리 5,500짜리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왜 한반도에 전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핵무기를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조금 과한 발언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를 핵무기의 경연장으로 만든 것은 코리아 리스크를 심각하게 가중시키는 문제고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저는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하다. 이럴 수가? 라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께서 종전선언 무용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개의 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압박으로만 평화를 지켜낼 수도 없고요. 평화로도만 지켜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저희가 SLBM을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압박의 카드도 있는 반면에 평화의 문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카드를 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되는 것은 종전선언의 결과물로서 어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갑자기 붕 떼어버린 거죠. 이게 단계적으로 해석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미 연락사무소라는 게 성사가 가능하려면 북미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북미 간의 대화를 열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문이 뭐냐 종전선언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타당의 후보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약 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미 연락사무소로 바로 뛰어드는 것은 중간 과정을 생략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 SLBM 이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북한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초보적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정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북한 내부용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셨으면 싶습니다. 북한 내부용이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괜히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대내 메시지로 보시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세계 7번째로 SLBM이라는 그런 자산을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저는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와 함의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총리 만나서 100만 회분의 백신 수합 이야기를 했고 근데 바로 또 베트남에 100만 회분을 지원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베트남에 갖는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큽니까?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입니다. 예. 베트남의 수입량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급성장했고요. 예. 일본을 능가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요? 베트남이 갖는 대한민국 교역
양이 그렇습니까? 예, 예. 베트남이 갖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엄청나게 또 뛰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이 일정 궤도에 이른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동남아라든지 신남방 국가로의 백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베트남 말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여지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제는 우리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황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백신 외교야말로 우리가 신남방이라든지 신북방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력만 있다면 베트남 말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이게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북한은요, 그러면? 북한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그 자체가 북한이 이제 국제기구에서 공유하는 부분들도 좀 연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백신만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자원, 이 모든 것들이 가용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갖는 우려들 중에 하나가 백신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묻어올 수도 있다? 쉽지가 않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세상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